네, 대선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국가폭력범죄자의 공소시효 이 부분을 영구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4.3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면을 하고 있고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더 심화되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제주 4.3 외에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어떤 국민 통합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게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청산이 되지 못해서 그 상처를 받은 분들의 마음은 계속 아프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조금 공소시효를 없앤 듯한 언제고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경남으로 가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화 관람도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련의 비상계엄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내란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색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집권 이후에 사법적인 단죄를 주도하겠다. 소위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적폐청산과 비슷한 것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통합을 위해서는 봉합, 즉 단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래 적폐청산을 공직사회까지 확장한 결과 공직사회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뭔가 그 정치인들을 경계하면서 일 그 자체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에 함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공직사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한 정치권에도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균형이 무너진 결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의도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한 제2의 적폐청산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이재명이 정권이 만약에 탄생한다라고 하면 좀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늘 만나는 건가요? 지난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추도식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오늘이 이제 2차 TV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TV 토론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굳이 양산까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그렇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를 했다가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문책 검토도 지시를 했더라고요.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실무자의 실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작대기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것을 조금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죠. 5.18 민주항쟁 당시에 정호영 뭐 특전 사령관이라든지 뭐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게 또 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내부 검토 끝에 이거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게 너무나도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땐 좀 어이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통합이라는 틀 아래 사이즈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성급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알려진 분도 아니고 작년에 한바탕 또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내부 사정들을 한 그 진보 매체 기자와 통화를 통해서 모두 다 노출을 시키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임감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재 영입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했다라고 하는 보수 인사들도 보수 색채가 분명하거나 아니면 좀 실력 발휘를 하던 그런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좀
기존의 주류 세력과 여러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사람들을 좀 수집하듯이 모으는 형태라고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중도 보수 확장이라는 것에 좀 기계적으로 함몰돼서 오히려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좀 부실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 선거라고 무조건적인 확장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검증과 국민들께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김문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걸까요?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이제 3년 임기 단축 개헌, 즉 살을 내주는 형태로 뼈를 가져오겠다, 결론적으로 87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그런 정책 연대까지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 과거 이제 개헌을 계속해서 주창을 해왔던 이 손학규 전 대표와도 자연스럽게 합일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또 적극적으로 지지 유세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국민의힘이 계획했던 빅텐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내부 봉합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조금 더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이 한덕수 전 총리의 것과 같아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이야기로는 한덕수 전 총리는 자연인으로 살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이럴 때 한덕수 후보가 같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정작 그 아이디어를 냈던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손학규 그 전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크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은 한덕수 후보를 원래 지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임기 단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임기 단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면적으로는 이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선과 총선이 일치가 되면 쉽게 말해서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제2공화국 때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하면 군사정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 제도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10% 감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10% 감축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10%라는 건지 20% 할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50명을 감축하자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권력을 비대함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줄인다 그러면 오히려 한정된 국회의원한테 그 권력이 집중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줄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줄이자고 하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비례대표 줄이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비례대표가 초과 의석이라는 게 있어요. 사표 방지를 위해서 그만큼 연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례대표를 더 늘려가지고 이 사표 방지를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조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냥 조금 아이디어식으로 그친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바로잡자면 저희가 3년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겠다라는 것이고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 자체가 운영될 수가 없는 이 줄타넷과 입법 폭거로 점철된 그런 국정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안적인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내각제가 아니라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3년 임기 단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5년 임기를 모두 다 채우고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은 이 중간 평가를 위시한 그 여소야대 국면을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국정을 좀 파탄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좀 과거 실수를 답습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원 내각 제의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총리 선출을 또 전제로 한 연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좀 푸틴식의 독재 모델을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일각에서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겠다로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3년 임기 단축하는 것도 어차피 본인들이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3년 만에 다시 대선을 치러가지고 빨리 정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동의하는 것은 일종의 이원 집정부제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직전에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네.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안정적인 임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환과 외환.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이 불소추 특권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든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물어보고 국민들이 네. 원한다면 차후에 불소추 특권을 폐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어쨌든 손을 잡았고 개헌을 매개로 한 빅텐트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도 그렇고 저희 대통령도 그렇고 분권이라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양측 다 권력에 쏠리게 됐을 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연달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부터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7 체제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특권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도 좋지만 국회의원들의 어떤 보좌진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어공들 소위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공들이 과반 이상의 이 파일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정이 안정적인 견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기관 내에서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어공과 이 안 되는 이유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 늘공들의 알력 다툼이 역설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 일방적으로 임명한, 그러니까 검증받지 않은 그런 인사를 통해서 대다수의 이런 보좌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좀 파행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국회에서도 사무처나 또 국회 입법 보조 시스템 자체를 늘공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권을 향한 이 여야 이 모든 관계자들의 그런 중의는 계속해서 모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강원도에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당 발목을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영화를 관람한 그런 행보를 비판을 하고 또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은 그런 상황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당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도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자가 발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발언을 이재명 후보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2.5배나 많이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편리하게 사고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판사가 잘못한 것이고 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또 자기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총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졌고 금정은 자기가 잘해서 이겼고 지금도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을 못 그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절연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또 친한계 대표인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 나가니까 지지율 올랐다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건 다 내 덕이고 못한 건 다 남 탓이고 이런 식의 편리한 사고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치를 기술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진정성으로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제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선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방금 화면에서 이놈의 선거 왜 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 참 재밌고 신기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민주당이 뭐 선거를 뭐 조작했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본인이 패배하는 조작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조작된 시스템에서 본인이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패배하거나 다른 조건 그 요인 패배 요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러게 되면 이상한 망상에 빠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저희는 한 표라도 더 오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꼴불견인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의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 이럴 거면 선거운동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인이 막 여기저기 김문수 후보하고 따로 다니니까 기자들도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언론 노출도도 빈도도 줄어드니까 지지율도 잘 안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다니면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이니 그리고 친윤에 대해서는 더 거센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 싸움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친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에게 당권 줄 테니 우리 단일화하자라고 하는데 마치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EJ 그러니까 오랑캐를 막는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보다는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네. 이러한 마음에서 저는 이준석의 단일화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오직 이런 모습을 보다 답답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영리합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하려는 과정 자체가 본인의 언론 빈도수가 높아지고 본인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과정을 즐길 것이고 이번에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져서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현상이지만 네. 그러면도 국민들에게 양거대 정당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을 하신 김에 그 부분을 좀 짚어보죠.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 제안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친윤계가 자기들 살자고 당을 팔아먹으려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친윤계가 좀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개혁신당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여기에 호응한 친한계가 좀 문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적확한 논리죠.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흔들어 보고자 사실 이 이동훈 공보단장이 친윤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친한계에서도 절대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한테 많은 전화들이 걸려온다라는 식의 SNS를 또 올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시하고 유리한 것만 끌어올려서 친윤계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세워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까지 한 마당에 이제 와서 친윤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기는 한 겁니까? 또한 이 이동훈 공보단장이 별 근거도 없이 당권을 제안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권이라는 것을 누가 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정작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자체가 없다라고 일축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좀 개혁신당을 자신들의 당권 투쟁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공보단장도 이렇게 후보와 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그런 의견들 제시에 대해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한계에서도 당내 자중질환을 유발하는 좀 부적절한 언행을 자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뭐 나한테는 제안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동훈 공보단장과는 이게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후보가 휴대폰을 꺼놓는다고 하더니 휴대폰이 꺼져서 이 단일화 제의를 못 받았나 싶지만 주변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측근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단일화에 합의하고 오히려 단일화에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어레인지하는 저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일단 이준석 후보의 좀 지지율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는 단일화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안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지지율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 표를 모으겠지만 네. 결국 아래에서 실무진들은 나름대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렇죠. 제안한 적도 없고 실체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인 거죠. 당원 당규 어디를 찾아봐도 당권을 특정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는 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당원 100%를 통해서 좀 선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당원들의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과정인데 누군가를 지명한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뭐 후보 교체 파동과 그걸 당원들이 제지하는 등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됐건 당권이라는 것은 당원들에게 소구를 해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잘못된 발언과 이 민주당의 과도한 자가 발전과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좀 선거 공작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를 원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노골적으로 당권을 탐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대항마로서 차라리 선거라도 이겨본 이준석 후보가 낫다라고 하는 좀 보수 주류 세력들의 당연한 그런 사상적인 귀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좀 정치라는 생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음모론과 공작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주당이 과도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후보를 2시 반에 결정해가지고 3시부터 4시에 후보 등록 1시간 받고 32개의 서류를 한덕수 후보만 등록한 걸 보면은 이게 정말 국민의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개혁신당의 그 인사께서 메가매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표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동원되어 가지고 수사해 보면은 저는 객관적인 사실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 먹었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메가매직은 상당히 큰 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단일화 거부의 뜻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투표지에 내 이름이 선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 변수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지게 된 셈인데 지금 캠프 분위기랄까요? 그런 게 어떨까요? 사실 단일화 과정에서 모두 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안철수 후보만 해도 지난 대선 때 선거를 3일 앞두고 전격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사실 15% 득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선거비가 전액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서 묶여서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단일화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6월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5월 전략이지 급하게 단일화 협상에 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입장을 헤아린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강공으로 몰아붙이는 여러 가지 음모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좀 조바심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또한 지지율을 통해 압박하는 게 가장 직격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 자체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비 보전이 어렵다,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단일화가 안 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패를 모두 다 보여주면서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좀 내몰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어제 기자회견 같은 좀
부적절한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꼭 25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는데 네. 사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자릿수를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단일화의 모든 결정적인 조건은 서로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따라서 제가 결정될 거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어제 저는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라고 해도 막판에 가서는 신의 단어 있잖아요. 신기의 논리.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 때문에라는 핑계 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또 그 완주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막판에 선거 일주일 전이 되면 여론조사가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추세를 보고 또 이 추세와 다르게 또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또 돌리거든요. 공표만 못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두고 치열하게 서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준석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담대한 배짱이 있는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인이 앞으로 보수 정치에서 끝까지 한번 한 판을 벌이겠다라고 하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네. 결국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였다면 저는 단일화에 응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친윤들의 어떤 그 의견에 동조를 해서 한동훈을 몰아내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인도 한번 속아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되느냐 고양이가 되느냐는 잠시 후 지켜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 자신감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2차 TV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분야 토론인데 쟁점이 될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지난 경제 분야 토론에서 소위 호텔 경제학을 끄집어내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패부를 찌르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 아침만도 이 호텔 경제학을 확대 재생산한 좀 재가공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를테면은 김대남 영입 관련해서도 김대남은 결과적으로 영입되진 않았지만 김대남 영입설이 흘러나옴으로써 이 언론들이 기사를 만들고 정치권에 활력이 돌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유사한 컨텐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네. 사회 분야에서도 좀 재밌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소위 젠더 이슈 관련해서 좀 곤혹을 겪기도 했었지요. 또한 이 PC주의를 비롯해서 권영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가 좀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정당한 방식으로 공론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오는 사회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좀 방어의 만전을 기해야만 호텔 경제학과 같은 이런 좀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우리 네. 박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세 명이서 토론하면 개혁신당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감 있는 발언만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논리도 장단이 다 있는 건데 개혁신당은 본인들의 의견을 내지 않고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한 단점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매우 쉬운 것이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토론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토론에서는 본인의 한번 주장도 한번 내세우길 바라고 어쨌든 이번 토론은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인해서 이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민심이 두 동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뭐 초고령 사회를 위한 연금과 의료개혁, 원전, 기후위기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좀 충실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